배움을 즐기시는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진짜 정보가 쏟아지잖아요. 그 홍수 속에서 내 삶의 궤적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지식만 딱 짚어드리는 시간, 오늘의 딥다이브입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내용이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파헤쳐볼 자료가요. 그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KB핑크의 공식 분석 자료를 다 종합한 문서입니다. 이름하여 청년 미래적금 2026년 버전 수정본. 네, 최근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보면 이 주제로 정말 뜨겁거든요. 진짜 난리도 아니죠. 한쪽에서는 연 16.9% 역대급 수익률이다 이러면서 환호하고요. 그렇죠. 반대쪽에서는 어차피 조건 엄청 까다로울 텐데 그냥 그림의 독 아니냐 이런 회의적인 반응도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그 무성한 소문들 사이에서 과연 어디까지가 정부가 공식적으로 딱 확정한 팩트인지, 네, 그리고 청취자님의 통장에 실제로 꽂히게 될 혜택은 정확히 얼마인지 이걸 명확하게 가려내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우리가 이 문서를 그냥 단순한 어떤 금융상품 안내서 이렇게만 읽고 넘어가면 가장 중요한 맥락을 놓치게 되거든요. 아, 단순한 적금이 아니다. 네, 2026년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이 청년 미래적금은 단순히 이자 조금 더 얹어주는 그런 이벤트성 상품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 청년 세대가 직면한 그 자산 형성의 구조적인 공백 있잖아요. 이걸 메우기 위해서 국가가 아주 치밀하게 기획한 핵심 정책인 거죠. 국가 차원의 기획이다. 네, 오늘 이 딥다이브 끝날 때쯤이면 청취자님이 당장 이 적금에 가입 자격이 되시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이 혜택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오, 그 완벽한 로드맵을 갖게 되실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기대가 됩니다. 일단 배경 맥락을 짚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죠. 사실 청년층 목돈 마련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있어 왔죠. 당장 이전 윤석열 정부에서 야심차게 내놓았던 청년 도약 계좌, 이게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매월 70만 원씩 5년을 납입하면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줄 수 있다. 이래서 초기에는 진짜 엄청난 화제를 모았거든요. 네, 저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장벽들이 속속 드러났단 말이죠. 사회초년생이라는 시기의 특수성을 조금 간과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청년들에게 5년이라는 시간은 재무적으로 정말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구간이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 27살에 가입해서 32살에 만기를 맞는다. 이렇게 가정해보면 네, 그 5년 사이에 결혼을 준비하게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전세보증금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직하려고 재교육비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긴 유지 기간을 못 버티고 결국 계좌를 깨버리는 그 중도 해지율이 상당히 높았다는 게 지난 정책의 좀 뼈아픈 한계였어요. 네, 그 한계점이 바로 현 이재명 정부가 청년 미래적금을 새롭게 설계하게 된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아, 큰 그림에서 연결해보면 그렇게 되는군요. 네, 청년들의 실제 생애 주기랑 자금 수요 패턴을 다시 분석해서 정책의 뼈대를 완전히 뜯어 고친 거죠. 이번 문서에 나타난 새로운 정책의 핵심 철학, 이걸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오, 뭔가요? 기간은 3년으로 대폭 줄이고 혜택은 훨씬 더 강하게. 아, 기간은 줄이고 혜택은 늘렸다. 네, 만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다는 건 청년들이 체감하는 그 재무적 부담을 절반 가까이 덜어냈다는 뜻이거든요. 확실히 3년이면 어떻게든 버텨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정부가 납입액에 비례해서 얹어주는 기여금, 이 규모도 크게 뛰었습니다. 얼마나 뛰었나요? 기존에는 최대 6% 수준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일반형이 6%, 그리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우대형의 경우에는 무려 12%까지. 와, 12%요? 네, 12%까지 정부가 매칭해 줍니다. 12%면 정부가 얹어주는 돈만 2배로 뛴 셈이네요. 진짜 파격적인데요? 그럼 출시 시점이나 예산 같은 부분? 이것도 이 자료에 확정이 되어 있나요? 네, 완전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통해 2026년 6월 출시가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6월이요? 네,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다 종료가 됐거든요. 그리고 은행권 전산망 연계 같은 실무 준비 기간, 이걸 한 6개월 정도 거치고 시장에 딱 나오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팩트체크 지표는 역시 예산이겠죠.
2026년도 국가 예산안에 이 청년 미래적금 운영을 위한 7,446억 원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7,446억 원. 벌써 예산이 배정되었군요. 네, 총 320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겠다. 이런 타겟 규모까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예산 부족해서 흐지부지 될 일은 없는 확고한 정책입니다. 320만 명이라고 하니까 이 타겟 범위가 진짜 넓다는 게 확실감이 납니다. 자, 그럼 청취자님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실 본론 바로 들어가 보죠. 네. 과연 나는 여기에 가입할 수 있을까?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넘어야 할 허들이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연령, 개인소득, 그리고 가구소득. 네, 맞습니다.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연령 조건부터 볼게요. 네. 기본적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항상 주의하실 점, 기준은 무조건 만 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만 나이.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약간 숨겨진 디테일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냥 34세에서 무자르듯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예외 조항들이 있죠. 첫 번째로 군 복무 기간이 최대 6년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군대 2년 다녀오셨다. 그러면 본인 만 나이에서 2년을 뺀 나이가 34세 이하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만 36세여도 가입이 되는 거죠. 맞아요. 가입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자료 보면서 와, 이 정책 설계자들 진짜 디테일하다 놀랐던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 그 91년생 구제 조항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1991년생, 즉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딱 꽉 찬 만 34세였던 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2026년 6월에 적금 출시될 때쯤이면 어쩔 수 없이 만 35세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렇죠. 반년이 지나니까요. 그러니까 제도 전환 공백기 때문에 억울하게 나이 제한에 걸리는 분들이 생기는 건데 이분들에 한해서는 2026년 6월 가입 시점에 만 35세가 되었더라도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해 주기로 했더라고요. 네, 청년도약 계좌 막차를 아깝게 놓친 분들을 위한 아주 섬세한 배려입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촘촘하게 안전망을 쳐둔 셈이죠. 진짜 칭찬할 만한 디테일입니다. 자, 연령 다음으로 넘어야 할 허들이 바로 개인소득 조건인데 사실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으실 것 같아요. 네, 숫자 두 개가 나와서 헷갈리기 쉽죠. 맞아요. 문석을 보면 일반원 기준으로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은 연 6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 연매출은 3억 원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옆에 종합소득 기준을 보면 연 4,800만 원 이하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기준 금액이 두 가지니까 나는 어디에 속하는 거지 헷갈립니다. 저도 처음에 읽으면서 왜 직장인 연봉은 6천만 원까지 봐주면서 종합소득은 4,800만 원으로 뚝 떨어지나 의아했거든요. 네,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시려면 국세청이 세금 계산할 때 쓰는 공제의 개념을 조금 아셔야 합니다. 아, 공제요?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직장인이 1년 동안 회사에서 받는 총 급여, 즉 세전 연봉이 6천만 원이라고 해보죠. 네, 6천만 원? 국세청은 이 6천만 원 전체를 세금 매기는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직장인도 출퇴근하고 밥 먹고 기본적인 생활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필수 비용이 있잖아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들이 있죠. 그렇죠. 그걸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이름으로 연봉에서 일정 금액을 합법적으로 빼줍니다. 아하. 이렇게 연봉 6천만 원에서 필수 공제액을 쫙 덜어내고 나면 실제로 세금이 매겨지는 기준 금액, 과세 표준은 대략 4,8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아, 그래서 4,800만 원이군요. 네, 정책 위반자들은 바로 이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종합소득 기준을 4,800만 원으로 설정한 겁니다. 그러면 청취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면 되나요? 일반적인 직장인이시라면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매년 연말정산 때 확인하시는 세전 연봉 6천만 원, 이걸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면 아주 깔끔합니다. 아주 명쾌하네요. 다만 근로소득이 7,500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아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이건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네, 세금 계산 구조를 알고 나니까 두 숫자 차이가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개인 소득까지 통과했다. 그러면 마지막 관문이 가구 소득 조건이네요. 네, 나 혼자 버는 돈이 아니라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 전체 소득을 합산해서 평가한다는 거죠.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일반형은 200% 이하, 우대형은 150% 이하,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퍼센티지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옵니다. 네, 구체적인 금액으로 치환해서 살펴보죠. KB싱크 분석 자료를 보면 2026년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는 월 약 512만 원입니다. 월 512만 원이요? 네, 4인 가구로 가면 월 약 1298만 원이고요. 그럼 만약에 우리 청취자님이 독립해서 혼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이다. 그러면 본인 월소득이 512만 원, 연봉으로 치면 6천만 원 이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상 개인소득 조건이랑 허들이 똑같은 거죠. 꽤 넉넉한 기준입니다. 그러네요. 혼자 살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수준이네요. 그런데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계시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부모님 소득에 합산되니까요. 네, 본인 소득에 부모님 소득까지 전부 합산한 금액이 3인 가구 또는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200%를 넘지 않아야 하거든요. 여기서 탈락하는 분들이 꽤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와, 1인 가구냐 부모님이랑 같이 사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극명하게 갈리는군요. 그렇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기본 허들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책의 진짜 알짜배기, 그 혜택을 파헤쳐 볼 시간인데요. 앞서 일반형 정부 기여금은 6%인데 우대형은 무려 12%라고 하셨잖아요. 네, 핵심이죠. 혜택이 2배나 차이 나는 이 황금 루트, 이 우대형 조건은 도대체 뭔가요? 문서는 어떻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이 우대형 대상자를 가려내는 기준을 명확히 아는 게 이번 적금 전략의 포인트입니다. 문서는 크게 세 그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두 번째랑 세 번째 그룹부터 간략히 정리해 볼게요.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인 중소기업 재직자, 그리고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입니다. 아하. 이 두 그룹에 속하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조금 더 엄격한 가구소득 기준을 추가로 통과하셔야 12%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 기준이 200에서 150으로 빡빡해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로 명시된 조건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파격적입니다. 아, 저도 자료 분석하면서 이 부분에 진짜 제일 눈길이 갔거든요. 바로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특례. 청취자님들, 이거 진짜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합니다. 네, 완전 꿀팁이죠. 본인 연봉이 3,600여 원 넣어도 괜찮습니다.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지 딱 6개월 이내인 신입사원이다. 네, 그러면 그 까다로운 가구 중위소득 150% 기준, 이거 면제받습니다. 일반형의 넉넉한 200% 기준 적용받으면서 혜택은 우대형 12% 다 챙겨가는 엄청난 패스트트랙이 열려 있는 거예요. 네, 정확합니다. 우수 청년 인재들이 중소기업으로 유입되게 하려고 정부가 아주 강력한 당근을 제시한 셈이죠. 진짜 엄청난 혜택이네요. 하지만 여기서 전문가로서 경고 하나 드립니다. 이 혜택 누리시려면 문서 구석이 적힌 치명적인 단서 조항,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어떤 조건인가요? 바로 입사 후 180일 이내에 적금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는 물리적인 시간 제한입니다. 아, 180일.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죠. 중소기업 갓 입사한 정년이 새 업무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석 달, 넉 달 보냅니다. 그렇죠. 처음엔 정신없죠. 그러다 문득 적금 신청해야지 하고 봤는데 입사일로부터 181일째 되는 날이었다. 어떻게 될까요? 하루 지났네요. 네, 기여금 12% 받을 수 있는 자격, 그 즉시 소멸하고 6%로 뚝 떨어집니다. 와. 하루 차이로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수십만 원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와, 이건 취업 축하 파티 할 게 아니라 달력에 디데이 180일 알람부터 무조건 맞춰두는 게 돈 버는 길이네요. 진짜 필수입니다. 자, 조건들 다 살펴봤으니까 가장 직관적인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 상품 수집하는 제일 강력한 문구가 최대 연 16.9% 효과 이거잖아요. 네, 제일 자극적인 숫자죠. 이게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 우리 통장에 찍히는 숫자로 변환하면 어느 정도 파급력인지 시나리오 한번 돌려보고 싶거든요. 네, 최대 납입 한도인 월 50만 원. 이거를 3년, 즉 3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넣었다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볼게요. 네, 월 50씩 3년. 그럼 3년 뒤 내가 넣은 순수 원금은 1,800만 원이 됩니다. 딱 1,800만 원? 여기서 일반형 6% 대상자는 원금 1,800만 원에 정부 기여금이랑 은행이자 합쳐서 만기 때 대략 2,082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82만 원이요? 반면 우대형 12% 대상자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원금 1,800만 원에 붙는 정부 기여금만 216만 원입니다. 헉, 기여금만 200이 넘네요. 네, 여기에 비과세 혜택 적용된 은행 이자까지 더해지면 만기 수령액은 약 2,197만 원, 그러니까 거의 2,2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와, 대박이네요. 내가 부은 돈은 1,800만 원인데 3년 만에 거의 400만 원에 가까운 순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인 거죠. 3년에 400만 원 수익이면 그냥 단순 계산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 이상씩 꼬박꼬박 이자가 붙는 거잖아요. 엄청난 결과네요. 엄청나죠.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죠. 우리 청취자님이 2026년 6월에 은행 창고에 딱 갔을 때 상품 설명서에 금리 16.9%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 부분이 이 정책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경제적 맥락이라는 겁니다. 아하. 16.9%라는 숫자는 은행이 독자적으로 주는 순수 이자율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세 가지 서로 다른 혜택을 뭉쳐서 계산한 연한산 수익률 개념이에요. 세 가지요. 첫째, 우대형의 경우 정부가 무상으로 얹어주는 기여금 12%. 둘째, 은행권이 제공할 걸로 예상되는 기본금리 약 5에서 6%. 네, 기여금이랑 기본금리. 그리고 셋째, 일반 적금이면 당연히 국가에 내야 할 15.4%의 이자 소득세. 이걸 전액 면제받는 비과세 혜택. 아, 비과세까지. 이 세 가지를 전부 현금 가치로 환산한 다음에 만약 시중은행 일반 과세 적금에 가입해서 이거랑 똑같은 수령액을 손에 주려면 연이율 몇 %짜리 상품 가입해야 할까? 이걸 역산해낸 결과값이 바로 16.9%입니다. 아, 역산한 거구나. 최근 시중은행 일반적금 금리가 한 2.5%에서 3%대 왔다 갔다 하는 현실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지 직관적으로 확 느껴집니다. 비교가 안 되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자산 투자 안 하고도 원금 100% 보장되면서 이 정도 수익 내는 상품, 시장에 없잖아요.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서 수치들 보면서 현실적인 고민도 좀 들었어요. 매월 50만 원이라는 돈을 3년 동안 딱 묶어둔다. 이거 2030 세대에게 결코 가벼운 제약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큰 돈이죠. 이 적금이 납입하는 금액에 비례해서 기여금이 책정되는 구조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리해서 50만 원 한도 채우려다가 몇 달 못 가고 생활비 부족해서 깨버리는 것보다 한 달에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내가 3년 동안 절대 손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적정 금액을 찾는 거. 이게 진짜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상품 설계 의도를 아주 정확히 간파하셨네요.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 만기까지 유지 못하면 모든 혜택은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지니까요. 맞아요. 유지력 이야기가 나온 김에 기존 가입자들의 가장 큰 딜레마, 이거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기존 가입자라면 윤석열 정부 청년 도약계좌 하시는 분들? 네, 지금 청년 도약계좌 납입하면서 5년이라는 긴 터널 지나고 계신 분들, 이번 발표 보고 머릿속 굉장히 복잡하실 겁니다. 당장이라도 기존 계좌 깨고 3년짜리 새 적금으로 넘어가고 싶으실 텐데요. 보통 적금 중간에 깨면 이자 팍 깎이고 비과세 다 물거품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네, 원래는 그렇죠. 이 자료 보면 쿨하게 그냥 옛날 거 해지하고 새 걸로 넘어가는 게 무조건 이득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환승 가이드 좀 잡아주시죠. 직관적으로는 무조건 옮기는 게 좋아 보이죠. 하지만 숫자랑 조건, 꼼꼼히 따져보면 환승이 오히려 독이 되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요? 일단 정부는 혼란을 줄이려고 특별 중도 해지라는 유연한 장치를 마련했어요. 특별 중도 해지요. 네, 청년 미래적금으로 갈아탈 목적으로 기존 도약계좌를 해지하면 불이익 없이 그동안 쌓인 기여금이랑 비과세 혜택 다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오, 혜택은 다 살려주네요. 그럼 어떤 분들이 갈아타는 게 유리한가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드릴게요. 과거 도약계좌 가입할 때는 일반형이었는데 최근에 중소기업 새로 취업해서 청년 미래적금의 우대형 12% 조건, 이걸 새롭게 충족하신 분들. 아, 조건이 업그레이드된 분들. 네, 이분들은 무조건 환승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차라리 3년 안에 빨리 목돈 확정 짓고 싶은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지고요. 그럼 반대로 기존 5년짜리 꾹 참고 유지하는 게 재무적으로 더 현명한 분들은 어떤 케이스인가요? 이미 도약계좌를 한 3년 가까이 끈기 있게 납입해서 만기가 1, 2년밖에 안 남은 분들, 굳이 깨고 새로운 3년 사이클 다시 시작할 필요 없겠죠? 그렇죠. 거의 다 왔으니까요. 근데 더 결정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의 변화예요. 소득의 변화요?
도약교자 가입 당시에는 연봉이 낮았는데 그 사이 승진이나 이직을 해서 지금 연봉이 6천만 원 혹은 7,500만 원을 훌쩍 넘겨버린 분들. 아하. 이분들은 기존 계좌를 깨는 순간 높은 연봉 때문에 아예 청년미래 적금 가입 자격조차 얻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와, 혜택 받으려고 깼는데 아예 가입 거절당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현재 소득 구간을 반드시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거 진짜 자기 상황 객관적으로 진단 안 하고 분위기 휩쓸려서 해지했다가 큰 낭패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아무리 3년으로 줄었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변수가 생겨서 적금 깨야 하는 위기가 닥칠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죠. 문서를 보니까 단순히 변심해서 해지하는 거랑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해지하는 거를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네, 일종의 구명조끼 같은 예외 사유들을 딱 명시해두었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청취자님이 2년 동안 성실하게 납입했는데 회사 경영 악화로 갑자기 실직했다. 또는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 진단을 받았다. 아이고,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요. 네, 그 외에도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이걸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정해줍니다. 다행이네요. 이럴 땐 특별중도해지가 적용돼서 그 시점까지 쌓인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 지킨 채로 자금을 빼서 위기 넘길 수 있어요. 오, 아주 합리적이네요. 반면에 단순 생활비 부족, 이번 달 카드값 모자라네, 아니면 휴가 갈동 필요한데 이런 이유로 해지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요? 페널티 냉혹합니다. 그동안 쌓인 기여금, 비과세 혜택 모조리 국가에 반환하고 순수 원금만 챙겨서 나가셔야 합니다. 혜택 다 토해내야 하는군요. 다시 한번 현실적인 납입액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하게 됩니다. 진짜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적금 수익률이라는 눈에 확 띄는 숫자에만 집중했는데요. 사실 이 정책 문서 후반부 보니까 보이지 않지만 실생활에 엄청난 영향 미치는 부가 혜택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적금 그 이상의 가치가 있죠.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첫째, 밀리지 않고 성실하게 납입한 청년들에게 개인 신용평가 점수 가점을 부여한다. 네, 맞아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20대 후반, 30대 돼서 전세나 주담대 받을 때 신용점수 1, 2점 차이로 대출 금리 구간이 후국 달라지거든요. 이 적금이 나중에 대출 이자 깎아주는 방패 역할까지 하는 거죠. 아주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미 올해 2026년 1월부터 시행 중인 1397 콜센터 통한 무료 청년 재무진단 서비스. 이거 AI랑 전문가 연계해서 해준다는데 괜찮더라고요. 이 1397 재무진단 서비스가 사실 청년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현실적인 딜레마를 해결해줄 아주 중요한 창구입니다. 어떤 딜레마죠?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하세요. 저 지금 학자금 대출도 남아있고 생활비 마이너스 통장도 있는데 대출이 있는데 적금을 들어도 될까요? 빚 갚는 게 먼저인가요? 와, 청취자님들 완전 현실 고민이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대출 갚는 게 먼저냐? 26.9% 적금 드는 게 먼저냐? 명쾌한 가이드라인 한번 잡아주시죠. 네. 수학적, 심리적 요인 다 고려해서 명쾌하게 세워드릴게요. 첫째, 현재 가진 대출이 연 12에서 15% 넘어가는 현금 서비스, 카드론, 제2금융권 고금리 신용대출이다. 네, 고금리. 뒤도 돌아볼 필요 없이 무조건 대출 상환이 최우선입니다. 16.9% 효과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매달 눈등이처럼 불어나는 고금리 이자 파괴력 절대 못 이깁니다. 고금리는 무조건 먼저 갚아라. 둘째, 학자금 대출이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처럼 국가가 지원하는 1에서 3%대 저금리 정책 대출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요? 수학적으로 대출 이자 내고도 적금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대출은 천천히 갚으시면서 이 적금을 무조건 병행하시는 게 자산 증식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무조건 병행해라. 그럼 금리가 한 4에서 5% 사이 나오는 일반 직장인 신용대출 가진 분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이 구간이 좀 제일 애매하죠. 네, 좀 애매해요. 대출 만기가 1년 이상 여유 있게 남았다. 그러면 적금 병행하며 목돈 모으는 전략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는 약간 다각적인 시각을 덧붙이고 싶은데요. 네, 어떤 시각인가요? 프리랜서나 계약직처럼 소득 편차가 크고 불안정하신 분들의 경우 마음속에 빚이 있다는 그 심리적 압박감이 저축 유지력을 확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아, 빚이 있다는 그 부담감. 네, 이런 분들에게는 수학적으로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부채 먼저 상환해서 심리적 안정감 딱 확보하고
홀가분한 상태에서 새 저축 사이클 시작하는 게 삶의 질을 위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 다각적이네요. 그래서 본인 성향에 해당 소득 구조를 1397 재무진단 통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수치리에 숨겨진 개인 심리까지 고려한 진짜 멋진 통찰입니다. 자, 이 방대한 분석 문서 내용, 이제 머릿속에 깔끔하게 폴더별로 정리해볼 시간인데요. 네, 정보 필터링 한번 해보죠. 인터넷에 막 무분별하게 석별 있잖아요. 우리가 팩트로 믿어야 할 확정 정보랑 6월까지 지켜봐야 할 미확정 정보, 이거 확실하게 분리해 주시죠.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확정 정보, 26년 6월 출시, 예산 확보, 3년 만기, 50만 원 한도, 소득 및 연령 기준, 우대형 12% 기여금, 비과세 적용, 그리고 특별 중도 해지. 여기까지는 못이 박힌 팩트다. 네, 안 변합니다. 반면 6월 최종 공고문 나와야 하는 미확정 정보, 시중은행들이 최종 제공할 구체적 기본금리, 취급은행 명단, 신용점수 가점의 구체적 수치, 네. 그리고 소득 6천만 원은 넘지만 7,500만 원 이하인 분들,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주는 전용 유형의 세부 조건, 이건 아직 미확정입니다. 벌써부터 계산기 두드리며 일희일비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6월 최종 공고문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정된 사실만 놓고 봐도 움직여야 할 이유는 충분하네요. 그렇다면 청취자님을 위해 당장 내일부터, 아니 오늘 방송 듣자마자 해야 할 액션 플랜 3가지 제안해 보겠습니다. 네, 실천이 중요하죠. 첫째, 홈택스 들어가서 2025년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해보기. 내 진짜 소득이 일반형인지 우대형인지 눈으로 확인하는 게 1순위고요. 맞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라면 당장 캘린더 열고 입사일 기준 D-180일, 이거 정확히 계상해서 알람 맞춰두기. 하루 넘기면 12% 날아갑니다. 셋째, 1397 콜센터 전화해서 재무진단 받고 내 현실적 월 지출 패턴 분석해서 적정 납입액 딱 세팅해두기. 완벽하네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 단계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청년 미래적금, 2026년 6월에 열리는 3년짜리 최고연 16.9% 효과 기회잖아요. 서류 떼고 조건 확인하는 거 귀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 확인 귀찮아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사회초년생 1순위 무기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문서 꼼꼼히 분석하면서 마지막 페이지에 조그맣게 적혀있던 한 문장이 정말 깊은 여운을 남겼거든요. 오, 어떤 문장인가요? 3년 동안 매달 10만 원도 저축하기 어렵다면 문제는 수입이 아니라 지출의 통제에 있다. 이런 문장이었어요. 뼈를 때리네요. 네, 3년이라는 긴 시간 돈 묶어두는 거 답답하게 느끼실 분들 많을 텐데요.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이 3년이라는 제약은 단순히 2,200만 원이라는 목돈 쥐어주려고 만든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적금은 매달 한정된 수입 안에서 소비 유혹 참아내고 지연된 만족을 훈련하게 만드는 정부 주도의 가장 강력한 행동 교정 실험이 아닐까요? 와, 행동 교정 실험이요. 이 3년을 묵묵히 버텨낸다면 청취자님이 얻는 가장 큰 자산은 몇백만 원 이자가 아니라 스스로 통제하고 기획할 수 있게 된 소비 습관 그 자체일 겁니다. 소비 유혹을 이겨내는 훈련. 약간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통장 잔고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기꺼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진짜 가치죠. 배움을 즐기시는 청취자님, 오늘 함께 짚어본 이 딥다이브가 막연했던 재정계획에 선명한 이정표 세워드렸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혜택은 팩트 쥐고 행동하는 사람 몫이니까요. 내일 당장 소득금액 증명원부터 발급받아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일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줄 날카롭고 흥미로운 분석 자료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지출 통제 화이팅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